지정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시면서 학교건축 창의융합 포럼의 회장직을 맡고 계신 정진주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시설과에 계시는 이현주 시설과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라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청중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질의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사전에 우리 지정 토론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사실은 사전 질문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을 사실은 우리 일본 관계자분들에게 일단 전달은 해드렸고 아마 어제 사실은 질문지를 보는 순간 다 예상했던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첫 마디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먼저 질문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우리 각 지정 토론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일단 먼저 한 가지씩만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중에 한번 마이크를 드리고 또 시간이 있다면 우리 지정 토론자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이따가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문부과학실 NRER 관계자분들도 한국 발표에 질문이 있다면 좀 노트해 놓으셨다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정진주 교수님께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늦게 들어와서 뒤에 앉아서 그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오신 두 분의 발표를 아주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한 가지만 질문 하나 하시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일본 학교에도 지금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본 문부과학성이나 시정청 교육위원회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만의 방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도 한번 참고할 만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표준 규모가 있고 12명에서 18명 정도 이렇게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2에서 18 정도 학급을 마련하고 있는 게 33%입니다. 18학급 이상인 곳은 16%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표준 규모 12, 18학급이 30% 정도이고요. 그리고 19학급 이상인 곳이 9%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21학급 이하 중학교, 초등학교 모두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인구 감소의 영향이 이런 식으로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과대 학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립 초중학교의 경우 시 그리고 동네 단위에서 만들고 있고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특별 지원 학교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립 초중학교에서 도도부현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의 경우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 규모를 제고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을 여러 명 배치한다거나 교감 선생님을 여러 명 배치한다거나 교직원 배치를 충실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부연의 경우 증축의 경우 비용 보조라든지 내지는 새 학교를 만들 때의 보조, 그리고 도도부연은 시정촌에 대해서 3%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정촌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정촌의 경우인데요. 과잉 규모 1,700여 곳 정도의 시정촌이 있는데요. 과잉 학급이 있는 곳은 14%입니다.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자면요. 증축이 40%, 교직원 재배치를 하는 곳이 13%, 그리고 통학 구역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 10%입니다. 그리고 과대 학교에서 과소학급으로 학생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분리 신설하는 것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단위의 지원 어떤 희망 사항이 있는가를 보면요. 이것은 시정촌에서 국가입니다. 그래서 86% 시설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 80% 정도, 그리고 스쿨버스 지원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시설 정비, 그다음에 교직원 배치, 그리고 스쿨버스 지원 같은 것을 실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은 되셨습니까? 그 질문지를 드렸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실 줄은 예상을 못했었고요. 사실 지금도 제가 지금 교육부와 함께 그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제 거의 좀 최종적인 단계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교류를 사전에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꺼낸 것이 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우리는 물리적인 접근 또는 재정적인 접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은 교원 수급과 교원 배치 쪽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동일한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좀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어프로치한다라는 것 자체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이현주 과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이현주입니다. 이 공립 초중고와 학생 수가 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노후학교가 증가 또한 우리 경기도나 우리나라와 거의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 학교 시설에서의 어떻게 세부적인 정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혹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년간 연간 그 사업 계획을 예산을 수립하고 투자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교육 과정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 저희랑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시설 정비에 있어서 개별 시설 정비라고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정촌 영내 전체에서는 한 학교의 학급이 12에서 18학급 정도가 되도록, 그리고 통학 거리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는 한 4km 이내, 중학교는 6km 이내가 되도록 학교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실태 등에 따라서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꼭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여유교실을 활용해 보육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 전체의 공공시설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지역 실태를 감안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것을 감행할 경우 그 지원을 국가가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좀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후지오 타카시 센터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사실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 학교의 옥상에는 수영장이 많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네, 일본 학교에는 각 학교의 수영장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상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 학교 전체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위에 수영장을 올려서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영장 물을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가장 부러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앞에 계시는 전문가 분들에게 특정 지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교육 시설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곳이 학교의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의 가장 큰 전제는 건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어린 시절, 유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학교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들의 옥상은 마치 거의 열려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다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도 교육시설의 정책을 논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과 미래의 비전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 학교의 옥상이 전부 이렇게 폐쇄되어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어떤 선결 조건들이 있어야 될지 우리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본 측에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옥상을 활용해서 공간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지는
우리 이현주 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혹시나 그 일본에서의 옥상 활용 방법에 특이한 방법이 있는지, 없으면 뭐 없다,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요. 그 수영장을 옥상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땅이 부족한 도심부의 학교에 해당합니다.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시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오히려 이제 태양광 개발 이런 것들을 패널 같은 것들을 옥상에 올려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보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한국 의견을 좀. 네, 우선 뭐 경기도 사례로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그 전국의 모든 학교가 수영장이 필수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필수 시설에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은 필수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수영장이 없는 것 같고요. 또한 옥상을 개방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는 옥상에 일본처럼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옥상 정원들을 다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옥상이 화재 시 피난 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 관리자들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옥상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따라서 옥상 활용도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적인 보완은 다 준비가 돼 있어도 학교의 최종적인 관리자분께서 옥상 개방을 교원들의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책임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하지 않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에도 교육 공동체들이 옥상 활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필수시설 완비가 된다면 이제 개방이 잘 되지 않을까. 아까 용남고등학교 사례처럼 관리자분께서 저렇게 철저하게 학생들과 사전 교육을 통해서 잘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런 것이 잘 개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 이제 옥상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그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옥상이라 할지라도 학교 사용자가 이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옥상 활용을 사용자 참여에 의해서 조금 하게 되면 단지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선을 넘어서 아마 옥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스스로 사용자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접근은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도 충분히 지금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의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디 학교복합시설팀의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단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인사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도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개념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오히려 너무 서울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점이 있는데, 혹시 일본의 같은 경우도 도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중심으로 되고 있는지, 혹은 이제 노후 시설 정비화 사업도 이제 헤이세이 시대부터 시작된 그런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 정비들도 도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복합 시설에 대한 예인데요. 지금 질문에서는 도쿄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복합 시설을 하는 목적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시설을 유지하는데 공립적으로 유지하자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합 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라던가 보다는 지방 또는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더 지켜나가고자 학교와 다른 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학교를 포함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패널에 우리 정진주 교수님께서 질문이 하나 있으시다는데 또 우리 패널의 질문을 그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다양한 새로운 학교 유형에 대한 개발과 적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의무교육학교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이제 정착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이 학생 수 감소와 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의 설립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혹시 일본에서도 미래를 대비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없으시면 의무교육학교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15년에 학교교육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의무교육학교라는 한 명의 교장 선생님이 또 하나의 조직을 두고 의무교육 9년 동안을 학교 목표를 잡고 그리고 9년 동안 개통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1명 그리고 교직원 조직도 하나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편성하고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설치자인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교육 방침에 따라서 6학년과 3학년 그래서 4, 3, 2 이런 식으로 구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633을 원칙적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 방침에 따라서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시간이 조금 5분 오버됐다고 경고등이 뜨는데요. 마지막 혹시 플로어에서 이 질문 안 하고는 오늘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만 질문 받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그럼 일단 토론자분들은 이제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주제 발표 1 후지 센터장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린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병호 사업관리본부장님 그리고 최연진 교장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의 문제를 듣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노후화 문제 역시도 그렇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가 해 나가는 일들, 그것도 그 가운데에서 학교의 건물들을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닮아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에서 역시 인구 감소라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어떻게 뭘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같은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교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호 본부장님께. 네, 반갑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전달 또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그 교육청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건축가들도 오셨는데 좀 이제는 그 학교의 변화를 그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안 되겠지, 과거의 모형 이런 걸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영남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때는 하기 싫으셨을 텐데 지금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학교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용기를 내시고 좀 과감해져라 이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은진 교장 선생님께. 예.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때보다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건 되게 좀 중한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지금은 작고하신 이호수 교수님께서 일본 견학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덴마크, 핀란드, 일본을 견학을 해왔는데 아직도 더 배울 게 있느냐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 현지에서. 그 말이 너무 좀 꽂혔습니다. 사실 제 가슴 속에. 좀 이제 학교로 이게 좀 잘 전달이 돼서 우리 학교들이 빨리 어떤 새로운 걸로 정착이 좀 되었으면 한 그런 그냥 교사로서 우리 학교가 좀 모든 대한민국 학교들이 이런 실현이 좀 빨리 좀 되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게 잠시 놓친 것 같은데 혹시 일본 관계자분들의 질문이 있으신지요? 우리 예. 없으시면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무리 코멘트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가입국이고 이 교육시설 전문가의 활동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중단되고 이제 재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재개되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이시겠지만 15년도에 그리스에서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모였을 적에 컨퍼런스 주제가 FFL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FFL은 Form Follow Learning을 얘기하는 약자였는데요. 뭐 잘 아실 겁니다. 미국 건축가인 Form Follow Function이라고 얘기했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능이라는 게 학습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학습에 의해서 공간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제로 컨퍼런스를 했던 생각이 났고요. 오늘도 이제 사실은 한 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는 공간 조성은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앞으로도 이런 한일 간의 좋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우리도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